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문갈이 집권을 하고 있는 것과 집권 이후에 한국이 지금 좀 이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세계적으로 물류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요소수. 이 물류난의 핵심이 트럭인데 또 그 요소수에서 또 지금 트럭의 물류난 사태를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 한국만 그렇다면서요? 다른 나라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제가 이 외교부 들어갈 거 당시 한 30년 전에는 외교이라면 그냥 뭐 군축이라든가 뭐 평화교섭, 폭행 문제 이런 거였는데 정말 알아야 될 거 많습니다. 요소수 제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외교 당국에서 무슨 기후 변화, 환경 온갖 걸 다 이제 접해야 되는데 이 요소수 사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신문지사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리피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이 요소수 사태를 보자면 결국 그간에 우리가 너무나 중국 경제에 종속돼 있었다. 그다음에 그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요소수는 거의 80% 자급자족한다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만들고 있고. 그러면 일본에 가서 사면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가격이 비싸더라도 일본은 그래 여유가 잉여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0%, 15%가 모자란대요. 자기들도 수입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 지금 뭐 당장 어디 뭐 2만 톤도 아니고 2만 리터 제가 호주에 가서 공공기 보내간 거. 근데 그것도 좀 쇼란 이야기였습니다.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회사가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걸 알고 호주에다 미리 주문을 했는데 그걸 정부가 가로채가지고 돈 주고 비싼 공공기들 공공기 한 덩어리 수십만 달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기껏해야 2만 리터 같으면은 뭐 얼마 된다더라. 차량 뭐 몇백 대 대충 나눠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300대란 말도 있고 600대란 말도 있고. 그것도 이 정권의 특유의 그 쇼의 일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 좀 재밌는 게 이번에 문이 저기 유럽에 가가 환경기후 회의를 뭐 이렇게 주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한국은 탄소 저감을 장기적으로 뭐 40% 우리만 그 독박스럽게 생겼는데 지금. 그래서 뭐 다 기업들이 아니 그게 다 비용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냐는데 근데 요소수 사태가 탄소 지금 저감의 같은 것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질소 화합물이 공장 굴뚝이나 또 차량 디젤 차량으로 이렇게 배출되니까 이걸 갖다가 배출되는 양을 줄여서 물과 질소로 이제 배출하게 만드는 촉매제잖아요. 그렇죠. 이 화합물이라는 매연을 줄인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데 관심을 쓰고 탄소 배출을 기업에 이렇게 우리가 40%인가 뭐 저감을 한다면 그럼 한국 내부의 환경 문제에 다각도로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요소에 신경을 안 쓰고 요소수 사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요소수 이게 보니까 이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97%던가요? 98%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근데 국내 생산 옛날에는 생산 회사가 있었는데 가격을 못 맞춘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옛날에 비료 회사들이 이거를 갖다 같이 생산을 했는데 비료 만드는 원래 비료가 재료가 석유 화학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 이 화학물들을 분해가 비료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부산물로 요소를 만들었는데 이제 비료 회사들이 다 문을 닫거나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소수만 만드는 회사는 뭐 다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그 소ang 얼마 전에 삼성 정밀화학인가요? 그것도 지금 요소를 중단한 게. 그것도 오래됩니까? 그것도 지금 13년인가 못 됐대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게 왜 자꾸 발생하냐고 하면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요소 사태라는 게 이게 10월 15일 날 중국이 발표를 했더만요 보니까. 그때 이거 말은 이제 그냥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 수입 반출을 금지하고 해외 반출을 수출을 갖다 규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뭐 하고 있었냐 이거죠. 3주가 지난 다음에 이게 8월 달부터 호주하고 대만하고 중국 간에 그 이제 석탄 수출 부분을 갖다가 놓고 싸움이 벌어지다가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이 요소를 생산하는 게 싼 가격으로 중국이 석탄을 갖고 와가 그 석탄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무조건 뭐 흑석탄을 넣어갖고 석탄 난로에 떼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가공하는 과정에서 요소를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를 또 다른 수출국이 어딘 줄 알아요? 카타르더라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니 거기도 이제 석유 가스 같은 부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인도도 요새 굉장히 많이 네, 인도도 좀 망한 인도 농업 생산국이니까 요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좀 이렇게 수입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격이. 인도도 뭐 자기 농산물 쓴다고 타진했는데 없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되니까 한국에서는 요소를 사와가 한국에서 이제 물에 희석시켜가 세배 요소수를 만들어서 파는 행태로 갔는데 근데 이게 이 정도로 한국의 공장, 매연, 발전소, 차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심지어 뭐 고속버스도 장거리 뛰는 건 다 디젤이더만요. 시내버스는 우리가 뭐 특히 경유차 비중이 높죠. 일본하고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600만 대 중에 거의 400만 대 이상이 경유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하이브리드쓰기 때문에 경유차 그래 많이 안 씁니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거죠. 그래서 8월 달부터 중국이 호주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석탄을 갖다 가공 생산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 요소 가격이 8월 달부터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8월 달부터 오를 때도 가만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10월 15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수출 안 한다 할 때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최근에 구하지 못해서 줄을 서고 난리가 나니까 비로소 이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종전선언이니 또 뭐 그거 뭐 교황 방북이니 뭐 북한의 뭐 비핵화 문제니 뭐 이래가 중국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요청하고 뭐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만 하고 다녔지. 그러는 동안에 정작 이 요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제가 공무원 생활하다 30년 이제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이렇습니다. 그 지금 특히 정권은 모든 게 지금 정권 말기 지금 북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관련 없는 내용들은 아무리 보고서를 잘 써가지고 대책 보고서 써서 보고해봐야 청와대에서 어텐션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관심 있는 일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뒷줄을 밀려나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공무원 생활 해봐서 알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난리를 치면은 옆에 이제 그 장차관들이 그럽니다. 자네는 정모 감각이 없구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모 감각이 뭐냐면은 운동성이 없는 놈이고 돌아간 눈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원하는 걸 해라 임마 이건 거예요 그냥. 관심도 없는데 그렇죠. 왜 자꾸 문제 지적을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는 거죠. 모든 지금 지금까지 뭐 역대 좌파 정권 다 그랬습니다만 북한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나머지 이런 뭐 요소 저런 게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럼 산자부나 기재부 같은 경우에 경제부처니까 이런 거 갖다가 좀 그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심각하더만 보니까. 근데 하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4년 반 임기 내내 친중을 했잖아요. 그럼 친중을 했으면 이런 정도 떨어지면 아니 중국한테 이것 좀 달라고 해가 한국이 뭐 그렇다 뭐 중국에서 쓰는 양에 비하면 세 발이 필 건데. 아 근데 이게 이 사건이 이런 것도 못 해요. 처음에 이 사건이 딱 났을 때 형식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중국에 자기 수요도 못 맞추니까 수출 안 하겠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드 사태 이후에 한한령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하게 이것도 중국이 아마 우리를 길들이기 위한 어떤 조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별로 신빙성 있게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소위 황구시보니 그 인간 그 언론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의용 매체들 전부 우리 보고 그냥 십두만이 보니까 잘 봐라. 너가 중국을 저버리고 중국에서 탈각했을 경우에 국제적 이제 공급망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이제 너가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기사들 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G20에서 별도로 14개국인가 모아가 이 바이든이 뭐 이 그 서플라이 체인 그렇죠. 공급망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또 좀 이따가 뭐 세계 민주주의 회의를 뭐 108개국 모아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라고 미국이 한국에 이야기를 할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요소수 문제가 한국에 지금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한테 완전히 경고해서 너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기대고 있는 게 많을 거니까 너 나중에 경제가 올 스톱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바이든이 중국을 따돌리고 자유주행과 새로운 이제 공급망을 형성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중국이 거기서 가장 약한 꼴이 한국을 꼬대이는 거죠. 너 까불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중국에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게 80% 이상이 넘는 품목이 전 수입 품목이 31.3%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수입 다변화, 수출 다변화라는 거는 교과서에서 늘 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던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그 요소수뿐만 아니고 중국 의존도 80% 넘는 품목을 보니까 이게 1,850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503개입니다. 일본이 미국이 503개고 미국이 438개인데요. 지금 중국은 그 3배 정도 되는 이제 1,850개인데 이것뿐만 아니더만 마그네슘도 이제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화텅스텐 이게 94.7%, 그다음에 네오디뮴 연구 자세가 86.2%. 이게 뭐 극단적인 예를 몇 개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1,850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요소수 외에 또 다른 걸 가지고 아마 자원 무기화해서 한국을 괴롭히게 되면은 이건 이제 산업 경제 전체가 마비될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제일 큰 우려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과거에 뭐 우리가 네. 일본이 저는 2019년에 네. 그 일제 시대 때 강제징용 문제를 그 가지고 문제도 이제 일본에 뭐 전범 기업이라는데 주식을 네. 압류를 해서 법원의 판결로 할 때 일본이 이제 우리한테 대응 카드로 이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지 않겠다, 수출 허가 이런 문제를 내서 그것도 수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겠다고 의미겠죠. 그럴 때 이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소부장 예. 그 모든 이제 부품 수입 부품에 대해서 민간 부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켰었죠. 정부가 대통령 말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죽창가까지 안 부른다 하더라도 그 유사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게 중국에다가 선처를 요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문밖에 안 나오거든요. 송영길이가 뭐 지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이걸 자꾸 자빠졌어요. 이걸 보면 이제 그 한국이 얼마나 이제 정치 경제로 중국에 의존대가 있고 중국의 족쇄를 끼는가 한 것 같다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특히 중국이 지금 그 선도적으로 입장 발표를 해가지고 RCEP라는 걸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라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입대가 있습니다. 가입돼 있는데 1월 1일부터 아마 출범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는 국회 비준을 안 받아서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고. 자, 그동안에 한국이 그것도 그랬고 뭐 AIB라고 박근혜 때는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중국이 아시아 개발은행 일본이 주도하는 데 대해서 또 만들었는데 그게 금액이 4조 정도 되는 한국이 4조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 부 총재관을 받았다가 또 뭐 며칠 만에 그만두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아니 중국하고 한국하고 맨날 만날 때마다 전략적 동반자라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무슨 놈은 전략적 동반자가 요소수도 안 주고 뭐 그런 거 갖고도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놈이 무슨 놈은 전략적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초가 언제부터 잘못 끼었냐면 저는 삼불선언 그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삼불선언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동맹 안 한다. 그다음에 사드 미사일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다음에 미국의 MD 시스템 들어가지 않겠다는 세 가지였는데 이걸 갖다가 아무 담보물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지불했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저걸 갖다가 중국에 만약에 선물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동안 우러내몰 수 있는 반대급부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받아냈거든요. 그때 관료들은 이제 딱 한 가지 좋다 그러면은 한한령 해제라도 우리가 받아내자. 그런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의지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중국에 한번 이제 밑보이면은 혹은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그냥 따구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절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소 사태를 보자면은. 그래서 지금 이 그 미국을 유시해서 이제 그 한국까지 뽑아서 그다음에 서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쪽을 다 아울러서 지금 대중국 포위구들을 만들어가는 와중에 그래서 아마 가장 상징적으로 이야기됐던 게 지난번 그 G20 때 바이든 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중국을 정식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게 중국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진영끼리 어떤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하자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얼마 전부터 그 반도체 전쟁이 이제 극렬하게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최근에 이제 대만 그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본의 마이크로 DM 공장까지 일본에 유치하게 되었었고 일본은 이 TSMC에다가 보조금까지 지불하겠다 뭐 이런 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이건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유치 산업 기업에다가 보조금 지급하게 되면 현재 WTO 규정 위반이 되는데
그 규정을 어떻게 벗어날지 그건 일본이 외교적으로 잘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보면은 대만은 이제 완전히 지금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EU, 영국, 캐나다 이건 이제 시차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최근에 소위 말해서 주요 선진국 32개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라는 걸 폐지를 했다는데 이게 보면 좀 의아할 겁니다. 중국이 사실은 미국 다음으로 GDP가 많은 국가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상품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 특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참 의외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웃기는 건 유엔에서 그 ODA 사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중국이 지금 그 자기 자산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ODA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도 유엔으로부터 ODA를 받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것도 받으면서 또 남을 촉하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아마 조치를 취해서 특정 어떤 GDP 규모가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그걸 이제 유엔으로부터 ODA를 안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80년대부터 중국은 예전에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ODA 이제 그 어떤 지원 대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 상품이 전 세계를 휩쓰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도 그냥 일반적으로 특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마 저개발국, 그러니까 이 진흥국 대우를 받은 거죠. 예. 그리고 그와 결부해서 이제 최근에 또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이제 EU에다가 천연가스 공급을 갖다 제대로 원활히 안 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올해 뭐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데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게 아마 노르드스트롬 두 번째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독일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아직 공식 인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그 푸틴이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지금 공급을 이제 제한을 하면서 이 무기화를 자원 무기화의 어떤 그 천명으로 나서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주 종합적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데 소나스 이제 그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글로벌 경제는 정말 2021년으로 이게 끝장나는 게 아닌가. 이제 블록형 경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또 그런 부분들이 리쇼링이라는 행태로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미국이 태도나 자세를 그러면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자고 공식적으로 그럼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가트 체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가트 체제로 서방 경제를 마샬 플랜까지 하고 유럽도 부흥시키고 하면서 끌고 왔잖아요. 그러다 그게 이제 한계에 이르니까 이제 WTO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세계 무역기구. 근데 무역기구가 최근에 보면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이게 도하 협정 그때부터 이제 잘 안 돌아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무슨 이 블록 뭐 미국의 중심으로 처음에 뭐 TTP를 한다 했다 미국은 발을 뺐다가 또 일본이 또 해가 앞에 뭐 TTP 앞에 말 붙었죠. CPTP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또 중국은 또 뭐 RCEP을 하고 또 저것끼리 뭐 공산권끼리는 또 옛날에 그 공산권이 또 뭘 만들고 이러면서 다시 또 블록형 경제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제 70년대 이후에 쭉 이렇게 지배해온 이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뭐 비교 우위를 찾아서 모든 이 자본과 상품과 노동 이 마음대로 이동하는 그래서 글로벌 이 시장을 갖다가 지향한다라는 이런 논리가 지금 곳곳에서 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그 리카도의 비교 우위. 그거 보면 절대의 상대의 관계없이 생산비를 갖다가 줄이는 쪽으로 이제 그 무역을 특화해서 상품을 수출을 하게 되면 양쪽 간에 이제 그 호혜적인 무역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그래 배웠었는데 그 교과서의 어떤 그 내용을 보자면 그건 안보 문제라는 게 완전히 사상된 그런 상태겠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뭐 요소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중국에 너무나 의존된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순수한 경제 이론 그런 어떤 수학적인 논리 가지고 과연 일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소련 이후에 러시아가 됐지만은 러시아라는 것이 뭐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기도 좀 이상하고 마치 뭐 패권주의적인 어떤 전제 국가처럼 변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 행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 중국을 자본주의화를 도우면 중국이 이제 어느 날 공산주의를 폐기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지만 중국이 자본주의화가 되는 외양을 띠면서 더욱더 강한
이 자본에 대한 통제를 하는 국가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두 나라,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그와 가까운 블록에 있는 나라들은 절대로 순수한 의미의 서방 같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로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좀 내릴 때가 됐고, 그런 결론에서 봤을 때 이런 나라와 무역을 해서 강화시켜 주는 것은 세계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 목표에 이건 저해되는 일이다. 그러면 이 나라를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이 옛날에 냉전 시대 때처럼 이걸 갖다가 좀 포일 구도를 가자. 지금 뭐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소위 말해서 여기서 신마샬 정책이라는 게 언론에 간혹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차 대전 이후에 압도적으로 우위에 경제적 군사적 우위에 있는 미국이 이제 시혜를 베풀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건데 지금 미국은 그런 입장이 있질 않죠. 삥을 뜯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과 거래량을 줄여라.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끼리의 공급망을 구축하자 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 대놓고 다시 지금 뭐 해고산 그 문제를 갖다가 좀 다시 재고하겠다든지 그다음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처음 쓰는 그 정책을 갖다 교정하겠다든지 이래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상황 같으면. 특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과 뭔가 연을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규모 엑소더스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본들이 탈출을 했고요.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라는 게 지금까지 너무나 상호 의존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중국과 단교하고 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각국이나 그다음에 EU나 이런 나라들이 장기적으로 그럼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 하는 건 장기 플랜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서서히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든지.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미국이 그러면 그 어떤 자기 우방국들의 생각 나라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갈치자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옛날에 닉슨 독트린처럼 새로운 이 안보 경제를 통합한 독트린을 발표를 해서 향후에 미국의 정책은 미국의 그 이 뭐라고 할까요? 안보, 경제 틀 안에 들어오는 나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미국과 똑같이 제공을 한다. 그렇죠. 페이버를 줘야 뭐 이런 되죠. 부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경제에서도 우리 말을 좀 들어라. 뭐 이렇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구성하자.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그 뭐 이 두목으로서 이 역할을 행사해야 될 부분은 막 그냥 어물쭈물하면서 이거 뭐 경제적으로만 말 뜨더라면 두목이 보호비를 받으면서 보호는 안 해주는 이런 양상처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2차 대전 이후 직후와 달라서 지금은 이제 각국 자기가 우방으로 생각나는 그래 대규모의 페이버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시장을 갖다가 폐쇄시키는가 줄이는가 그 손실을 미국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적 보상 100%는 힘들죠. 그것도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또 해구산까지 되면 제거하겠다? 예를 들면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 72%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좀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그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좀 압박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말 이게 분통이 터진 이야기인데 유엔이 뭐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 35개국이 공동 발의했지 않습니까? 주요 국가들 다 들어갔습니다. 35개국. 이게 한국 불참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마음이 좀 그 찝찝한 거는 이번 결의안에 그게 국군 포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한국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어떤 욕을 아마 당해도 아마 싸지 않나 싶은데. 근데 지금 이거하고 결부해가지고 국방부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참으로 끼얹었죠. 그 지난번에 수학님 말씀 그 종전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말 좀 지루할 만큼 많이 했었는데 종전선언은 사실은 최종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다. 한미동맹 이제 해체시키는 거다라는 건데 이걸 답을 내줬더라고요. 그 주 유엔 북한 대사 이름이 김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김 대사하고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제 좀 반대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 대사 이 사람이 유엔사를 해체시켜야 된다 발언을 최초로 했었고 노골적으로 했더만요. 그다음에 유엔 제4위원회가 뭐 법률을 다루는 건데 이게 좀 하찮은 게 서기관급 북한 이제 외교관이 이야기한 까지 언론에 다 나왔더라고요. 얘도 이제 보면은 똑같은 맥락으로 유엔사가 사실은 미국이 했던 그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 주둔한 거지 유엔의 임무를 함부로 팔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얘들이 이제 답을 사실은
그 답을 제시한 거죠.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낸 거라고 그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종전선언, 그다음 그 종전선언과 미군 철수 그 사이에 유엔사 해체가 있는데 그 가로역기를 북한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 발언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혁명 20일에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 남북한 정부가 서로 짜고 왜 자꾸 이게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려는가 하는 거 답이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마지막으로 국무부의 네. 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금 방한을 해가 이제 이재명이를 11일, 윤석열을 12일 만나는데 예, 예. 뭐 거의 미국의 이 겹이 낮은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가 만나야 되냐. 과거에 문재인은 또 안 만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좌파들 내부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이 미국이 사실상 이재명을 만나기 위해서 윤석열도 만나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을 굳이 만날 이유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어느 한쪽만 하긴 힘드니까 양쪽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외교적 결례에 어긋난 일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고, 그다음에 그게 또 장관도 아니고 이제 동아태 차관보 정도가 이건 다니엘 그 크리튼 브링크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지난 정권 때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조셉 윤인가요? 그 사람이 아마 대표자기로 왔었는데 그때는 이미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에 이제 정치적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전적 절차는 좀 무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엄연히 대통령이 있고 아직까지 대선이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 두 사람을 만난다? 이게 좀 어색하긴 한데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좀 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미국이 뭐 한국 이제 대충 처리하자 저 새끼들. 예, 뭐 의전적 결례이 나발이니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물어보고 둘이 가서 탐문하고 오라 그거겠죠. 지금 이 주한미 대사도 아직 없잖아요. 아직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사도 아직 안 보내고 있다. 북한 인권 대사도 없고 아직 공성 네,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 만약에 금융위기가 와가 네. IMF 때처럼 이 한국이 네. 미국에 손을 내밀어야 될 경제적 상황이 발생했다면 과거에 이 뭡니까 97년에는 네. 그 대선 후보들을 미국에서 와서 다 각서 받았잖아요. 아 그때는 뭐 기억나십니까? 각서 다 받았잖아요. 그때 몰랐는데 몇 년 뒤에 알았습니다. 예. 각서를 대선 후보들 전원한테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는가 하면 당선되었을 때 지금 미국이 갖고 가는 이 IMF 플랜에 대해서 이 한국이 누가 되든 그거 다 따르기로 동의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김대중을 겨냥한 거죠. 그때 미국이 김대중을 봤을 때는 이 미지수의 인물이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처럼. 그때 이제 IMF가를 가지고 이 한국의 정권 교체를 미국이 마음껏 휘둘렀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 희대의 지금 인물을 보고 미국이 아마 자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김대중을 좌파 대통령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여하간 좌파라고 친다고 할 경우에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겠죠. 정체를 잘 알 수가 없고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처음으로 한국에 돼. 근데 이미 노무현을 거치고 지금 3기 얘가 되면 4기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이제 알겠죠. 이재명이 어떤 인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아태 차관보 정도 그냥 시켜서 네가 좀 살펴봐라. 그렇죠. 한번 간을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이제 이게 11일 날 이재명이 만나죠. 근데 얘 스케줄 보니까 11일 동아태 차관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쪼르르 뛰어가서 보고하겠죠. 예. 여기 시기적으로 또 그래 잡혀갔어요. 이놈이. 예. 하는 게 요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오늘 뭐 장시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요소 사태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한국을 갖다가 이제 들쑤시 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체제를 갖다 다시 이제 확립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간에 요 한 수십 년 이 보수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 최근에 한 4, 5년 동안 문가리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얼마나 중국이 굴종했는가, 북한이 굴종했는가. 아마 이게 대선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는 더 아마 확실하게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건데 몇 명이 아마 깜빵에 가는지 지금 내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 진짜 나라가 정말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허 대사님 모시고 1, 2부 대만과 또 현재 한국이 가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형태 중국의 요소수를 중심으로 한 군력적
외교 관계 등을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